2012년 10월 11일 미국 뉴포트 비치의 부촌에서 기묘한 실종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46살 퀴추 체드식과 남편 피터가 동시에 사라졌습니다. 세 아들은 정류장에 남겨졌고 경찰은 250만 달러짜리 대저택에서 깨진 유리와 피 묻은 수건, 텅 빈 금고를 발견합니다. 행복해 보이던 가족은 왜 하룻밤 사이 산산조각 났을까요? 그날 집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12년 10월 11일 뉴포트 비치의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그 평온한 고급 주택가 한복판에서는 이미 비극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학교 버스는 평소처럼 아이들을 단지 앞 정류장에 내려줬습니다. 보통이면 부모가 나와 기다릴 시간이었지만 이날 체드렉가의 두 아들은 부모를 찾지 못했습니다. 첫째가 부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다른 아이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정류장에는 두 소년만 남았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본 이웃이 아이들을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저택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지만 집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이웃이 다시 전화를 걸어도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느낀 이웃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한 곳은 인근에서도 손꼽히는 부촌이었습니다. 코비 브라이언트를 비롯한 스타와 부호들이 모여 사는 곳, 체드탐 부부의 집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250만 달러에 이르는 웅장한 2층 저택 앞에서 경찰이 몇 차례 문을 두드리고 소리쳤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문을 강제로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저택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주방에는 요리하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자리를 뜬 듯했습니다. 욕실에서는 더 충격적인 흔적이 나왔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욕조 주변에는 피가 튀어 있었습니다. 배수구와 벽에도 핏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격렬한 폭력이 벌어졌다는 뜻이었습니다. 방 안 테이블에는 충전 중인 휴대전화와 여성용 반지도 놓여 있었습니다. 안쪽 금고는 활짝 열린 채 비어 있었습니다. 평온한 대저택과는 어울리지 않는 광경이었습니다. 단순 실종이 아니라고 본 경찰은 곧바로 주택가 CCTV를 확인했습니다. 당일 오후 1시 30분쯤 흰색 SUV 한 대가 차고를 빠져나가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남편 피터만 있었습니다. 아내 퀴추 체드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떠났고 아내는 사라졌습니다. 집 안에는 피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경찰이 추적에 나선 다음날 새벽, 샌디에이고의 한 주유소에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피터 체드리이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믿기 힘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피터는 사건 당일 페인트 작업을 맡기려고 후안을 불러 2층으로 데려가 칠할 곳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물건을 가지러 1층 거실로 내려간 순간 2층 욕실에서 씻고 있던 아내 퀴추 체드의 비명이 들렸다는 겁니다. 급히 2층으로 올라가 보니 흉기를 든 후안이 있었고 아내는 이미 쓰러져 숨진 뒤였다고 했습니다. 후안은 칼로 피터의 목을 위협해 시신을 차량 뒷좌석에 싣게 한 뒤 샌디에이고까지 운전하라고 강요했다고 합니다. 샌디에이고에 도착하자 후안은 칠하는 남성과 함께 아내의 시신을 픽업 트럭으로 옮겨 멕시코로 떠났고 자신은 주유소 근처에 버려졌다는 주장이었습니다. 911 접수원은 그의 횡설수설한 말을 들으며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페인트공이 아무 관계도 없는 주부를 왜 갑자기 살해했을까요? 피터가 잠깐 아래층에 내려간 몇 초 사이 살인이 벌어졌다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비명을 듣고 곧장 뛰어 올라갔는데 그 짧은 사이 아내가 숨졌다는 설명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사인이 익사라면 더더욱 그랬습니다. 아내가 씻고 있는 2층에 낯선 사람을 혼자 올려보냈다는 말도 상식적이지 않았습니다. 접수원은 피터가 약물에 취한 건 아닌지까지 의심했습니다. 접수원은 대화를 이어가면서 몰래 신호를 보내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주소로 출동해 주유소에서 피터를 연행했습니다. 경찰 앞에 선 피터는 슬퍼하지도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이상할 만큼 차분했습니다. 몸에는 수상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목에 손톱 자국, 팔에 물린 자국, 손에 말라붙은 피까지. 칼을 든 괴한에게 일방적으로 위협받은 사람의 상처로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손톱에 긁히고 이빨에 물린 흔적은 가까운 거리에서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였을 때 생기기 쉬운 상처였습니다. 단지 CCTV를 전부 확인했지만 사건 당일 저택을 드나든 외부인은 없었습니다. 피터가 차를 몰고 떠날 때도 동승자는 없었습니다. 피터가 말한 후안과 치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진술과 맞지 않는 단서가 계속 나오자 피터의 말도 흔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아내의 시신이 사라졌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유기 장소를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경찰은 피터가 범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거짓말이 하나씩 무너지자 끝까지 버티던 피터도 증거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모두 꾸며낸 것이었습니다. 후안도, 치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범죄를 감추려고 만들어낸 거짓말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피터는 왜 아내를 욕조에서 살해했을까요? 경찰은 겉으로 완벽해 보였던 이 부부의 삶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48살이던 피터는 영국과 미국 이중 국적자였습니다. 애리조나 주립대 재학 시절 자신보다 2살 어린 말레이시아계 화교 여학생 퀴추 체드대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고 새 아들을 낳았습니다. 겉으로는 남부러울 것 없는 부부처럼 보였습니다. 피터는 부동산 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고 지역에서 성공한 신흥부호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퀴추 체드땀은 가정을 돌보며 새 아들의 일상을 꼼꼼히 챙겼습니다. 이웃들에게는 헌신적인 아내이자 어머니로 보였습니다. 부부는 자주 파티를 열었고 대저택에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휴가 때마다 가족여행도 떠났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부부 사이는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경찰은 부부의 옷장에서 손으로 쓴 메모 한 장을 발견합니다. 피터의 컴퓨터에서 출력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였습니다. 그 안에는 비용, 마사지 같은 단어들이 빼곡했습니다. 경찰은 퀴추 체드린이 남편의 외도를 알아차리고 증거로 남겨둔 것으로 봤습니다.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피터는 성병에 걸렸고 아내에게까지 옮긴 상태였습니다. 남편의 배신과 몸에 남은 상처는 퀴추 체드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녀는 결혼 생활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새 아들이 받을 상처를 생각하면 쉽게 결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을 사랑했고 가능한 한 온전한 가정에서 키우고 싶어 했습니다. 퀴추 체드들이 쓰던 계정 비밀번호도 아이들과 관련돼 있었습니다. 내 새 아들을 위해, 새 아들 영원히 같은 문구였습니다. 아이들을 얼마나 생각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관계를 되돌리려고 애썼지만 피터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더는 결혼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한 퀴추 체드사는 자신과 아이들을 위해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고 남편의 외도 증거를 모았습니다. 공동 재산도 정리하며 법적 다툼에 대비했습니다. 이혼 절차가 진행되면서 갈등은 더 깊어졌습니다. 특히 재산 분할 문제에서 두 사람은 크게 맞섰습니다. 피터의 부동산 법인에는 막대한 자산이 있었습니다. 퀴추 체드와는 결혼 생활 동안 자신이 기여한 몫을 요구했습니다. 피터는 재산을 나누기 싫어했고 자산을 숨기거나 빼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며칠 전까지도 퀴추 체드나는 막내의 수학 공부를 돕고 큰아들과 아시아 음식을 먹으러 다녔습니다. 추수감사절 계획도 세우고 있었습니다. 2012년 10월 11일 오전, 퀴추 체드댐은 평소처럼 주방에서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피터가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이혼 이야기를 꺼냈고 말은 금세 거칠어졌습니다. 말다툼은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싸움은 거실에서 욕실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웃은 훗날 그날 집에서 퀴추 체드잠의 비명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비명은 곧 멈췄습니다. 이웃은 부부 싸움이라고 생각해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부검 결과는 훨씬 심각했습니다.
퀴, 추, 체드댓은 목이 졸려 의식을 잃은 뒤 물에 빠져 질식사했습니다. 몸 곳곳에는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피터가 털어놓은 범행 뒤 행동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범행 직후 피터는 죄를 감출 생각부터 했습니다. 피 묻은 수건을 버리고 금고에서 현금을 꺼냈습니다. 강도가 든 것처럼 꾸미려 한 겁니다. 이어 아내의 시신을 담요로 감싸 SUV 뒷좌석에 싣고 샌디에이고로 향했습니다. 그곳의 야외 쓰레기통에 시신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이유로 시신은 곧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피터의 진술을 토대로 인적 드문 언덕에서 대형 쓰레기통을 찾아냈습니다. 그 안에는 퀴추체드서의 시신과 영주권, 1만 달러가 든 지갑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쓰레기통은 원래 며칠 전에 수거됐어야 했지만 비용 문제로 그대로 방치돼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시신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피터를 체포했습니다. 이제 재판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변수는 그의 막대한 재력이었습니다. 피터의 변호인단은 곧바로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2달 뒤, 그는 10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여권 반납과 정기적인 경찰 출석 같은 조건이 붙었습니다.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센타바버라에 있는 아버지 집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피터는 겉으로는 수사와 재판 절차를 따르는 듯 했습니다. 실제로는 도망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유죄가 나오면 평생 감옥에서 살 수도 있었습니다. 피터는 자신이 쌓은 부와 지위도 잃게 된다는 걸 알고 도주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은행 계좌에서 수백만 달러를 몰래 인출했습니다. 추적을 피하려고 여러 가명 계좌로 돈을 나눠보내 도피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야외 생존 지침서 같은 책도 사서 탈출과 변장 방법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2015년 1월, 10번째 공판날이 왔습니다. 피터는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사라진 겁니다. 경찰은 아버지 집을 수색했고 그의 방에서 신분 세탁법을 다룬 책들을 발견했습니다. 도망자를 위한 생존 지침서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피터가 가족 신탁 계좌에서 60만 달러를 빼내고 신용카드로 거액의 현금 서비스까지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컴퓨터에는 수사를 헷갈리게 할 흔적도 남겨뒀습니다. 캐나다행 항공편 검색 기록, 시애틀행 티켓 영수증, 멕시코 생존법 같은 정보였습니다. 경찰은 공항 CCTV를 확인했습니다. 그곳에서 피터가 포착됐습니다. 그는 여장을 한 채 택시를 타고 공항에 왔지만 비행기에는 타지 않았습니다. 공항 안을 돌아다니며 주변을 살핀 그는 6시간 뒤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남성복으로 갈아입고 휴대전화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 뒤 다시 택시를 타고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피터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면서 수사는 막혔습니다. 그렇게 3년 반이 흘렀습니다. 수사는 좀처럼 진전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포기하지 않았고 피터는 미 연방보안청의 15대 지명 수배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현상금 2만 5천 달러도 걸렸습니다. 뉴포트비치 경찰은 제보를 받기 위해 전용 팟캐스트까지 만들었습니다. 오직 이 사건만 추적하는 방송이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마침내 결정적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피터는 도피 기간 동안 폴 쿡을 비롯한 여러 가명을 쓰며 멕시코 곳곳을 떠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고급 호텔에 묵었지만 여권 검사가 까다로워지자 신분증이 필요 없는 허름한 숙소를 찾아다녔습니다. 추적을 피하려고 위조 신분증도 여러 개 만들었습니다. 미국 운전면허증과 캐나다 여권, 가짜 쉴드 요원증까지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멕시코에서 신분을 숨겼습니다. 현지 경찰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피터는 잠역부, 식당 웨이터, 주방 보조로 일하며 생활했습니다. 오랫동안 숨어 지냈지만 익명의 제보자가 그를 알아봤습니다. 피터와 매우 닮은 수상한 남자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은 멕시코 당국과 공조해 곧바로 수색에 들어갔습니다. 2019년 8월, 오랜 추적 끝에 피터가 체포됐습니다. 검거 당시 그는 머리를 검게 염색하고 턱수염을 기른 모습이었습니다.
추적을 피하려고 외모까지 바꾼 겁니다. 현장에서 나온 증거들 앞에서 피터는 더는 신분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수년간 이어진 아내 살해 사건과 도피 생활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피터는 곧 미국으로 송환돼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키추 체드담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는 너무 늦은 소식이었지만 범인이 붙잡혔다는 사실만큼은 작은 위안이 됐습니다. 법정에서는 범행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공개됐습니다. 키추 체드선의 손톱 밑에서 나온 피부 조직은 남편 피터의 것이었습니다. 격렬한 몸싸움이 있었다는 흔적이었습니다. 욕실에서는 부부 두 사람의 피만 나왔고 제3자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시신을 감싼 담요의 섬유도 체드 저택에 있던 담요와 일치했습니다. 피터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사건 발생 10년 만인 2022년, 피터는 검찰과 형량 합의에 서명했습니다. 검찰은 처음 그를 1급 살인 혐의로 기소하려 했습니다. 공방 끝에 2급 살인으로 낮추는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피터는 15년에서 종신형 사이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미결 구금 기간도 형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판결을 두고 논란도 일었습니다. 피터는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걸 망쳤다며 아이들에게도 사과했습니다. 유족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형량을 줄이려는 악어의 눈물일 뿐이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비판이 커지자 오렌지 카운티 검사장은 신중하게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남겨진 세 아들이 겪을 고통을 고려했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살해당했고 아버지는 도망자가 됐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긴 재판을 이어가며 끔찍한 진실을 계속 마주하게 할 수는 없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합의로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아이들을 지키는 길이라고 본 겁니다. 그렇게 10년에 걸친 사건은 끝났습니다. 이 사건은 화려한 상류층의 삶 뒤에 무엇이 숨어 있을 수 있는지 보여줬습니다. 돈과 지위도 한 사람의 탐욕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피터가 법정에서 눈물을 흘렸지만 46살에 멈춘 퀴추 체드식의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